일요일 특검 후보 4명이 선정됐습니다. 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인민복 차림으로 귀국길에 오른 김영철은 베이징에 도착해 내일 평양에 들어갑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정상회담 분위기를 뒷받침하려고 연합훈련을 저강도로 홍보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홍보 대신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시교육감 후보까지 현수막이 모두 16개가 내걸렸습니다. 현수막 허용 개수가 늘고 장소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용산역 앞 4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벽이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했었죠. 식당이 문을 닫아 그나마 부상자가 1명인 게 다행인데 대낮에 벌어진 사건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한반도 군사 분야 조치를 이 절제된 저강도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12일 미북 간의 3기의 담판을 앞두고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8월 실시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저강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 발표된 후 시작된 이 미북 간의 치열한 디테일 싸움을 집중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선정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경준 기자, 특검 후보 추천회의 방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조금 전인 6시쯤 끝이 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지난 4월 말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한 뒤 각계각층으로부터 65명의 특검 후보 인사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추천위는 3시간가량의 회의 끝에 허익범, 임정혁, 오광수, 김범석 변호사를 국회에 추천할 특검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국회 야3당 교섭단체는 이들 4명 가운데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을 추리게 됩니다. 기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을 의뢰한 이달 1일부터 닷새 아닌 오는 6일까지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9일엔 특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가지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말은 되어야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수사팀이 꾸려지는 대로 최장 90일 동안의 수사 대장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자, 조금 전 발표된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 4명 중에 검사장 출신이 2명입니다. 특검 후보 면면을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허익범 전 대구지검 형사부장은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서울 남부지청 형사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서울변의 부회장을 지냈고 지난해부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법무연수원장인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평가받습니다. 2011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460여 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광수 전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은 연수원 18기로 대구지검장과 청주지검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김봉석 전 서울고검 검사는 연수원 23기로 대전고검 검사와 안양지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국내 거점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첫째,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입니다. 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입니다. 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중립적, 객관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첫 번째 특검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에 지금 역대 13번째 특검입니다. 집권 2년 차
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이 특검팀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부 김수홍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을 보면 지금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근데 지금 이게 댓글 조작만 그것만 검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여권 실세인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이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드루킹은 특검 수사를 기다려왔다고 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대선 전에 김 후보에게 매크로 조작 시연을 했고 암묵적인 동의도 얻었다. 또 그 자리에서는 현금 100만 원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김 후보는 완전한 소설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청와대 관계자라든가 또 다른 여권 실세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에는 수사 범위가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이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이 불법 자금 등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루킹을 김경수 후보에게 소개해주고 드루킹에게 20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뿐 아니라 이 오사카 총영사 추천인사 면접을 본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정치권 인물들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검경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이 수사 대상도 역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권 2년 차지 않습니까? 서슬퍼런 집권 2년 차에 과연 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특검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네, 과거 사례를 좀 볼까요? 이 검찰총장 동생과 이 대통령 아들을 구속한 그 이용호 게이트 특검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또 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최순실 특검이 있었죠. 이 성과를 평가받는 특검 모두 이 정권 교체기 때 활동을 했거나 이 전 정권 때 벌어진 일을 수사했었습니다. 반면에 이 MB 정부 때 BBK 특검의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는데 정반대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 정권 초기 특검은요, 이 내부 제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관련자들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또 이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그 경찰 수사도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선 이번 특검이 이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4명 중 누가 되든 이 좀 한계를 극복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좀 이렇게 밝혀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김수홍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공식화했고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에서는 양측의 실무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지 언론은 실무 협상팀이 양국 정상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기부터 회담장까지 아주 치밀한 세부 조율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로 쓰이는 에어포스 1. 면적 370제곱미터에 최대 비행거리 12,000여 킬로미터로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립니다. 노후 기종인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와는 비교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지 유력 언론은 김 위원장 측에서 현지 도착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쏠린 미국 회담에서 미국에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의전 차량 선택도 마찬가지. 미국 측이 비스트란 별명이 붙은 트럼프 전용 리무진 캐딜락 1을 현지로 공수할 방침에 따라 북한도 비슷한 급을 현지에서 빌릴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트럼프를 대등한 위치에서 만난다는 전제로다가 이번 회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전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그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회담장 선정에서도 출입구가 여러 개 갖춰졌느냐 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양국 정상의 동시 입장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회담을 이끈 조혜익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어제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북한 김창선 부장은 현지에 남아 의전과 경호 등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체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비용을 대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반핵 단체도 체류비를 지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기간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꼽히는 플러턴 호텔입니다. 특별 귀빈실에 하룻밤 투숙비는 $6,000, 우리 돈 645만 원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숙박비를 포함해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의향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 데다 북한 측도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Singapore will play its role to be a good host. I know that the security agencies from the home team and as well as the SAF are. 여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비정부 기구까지 나섰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가와사키 아키라 운영위원이 오늘 트위터에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노벨 평화상 상금을 기꺼이 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체류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샹그릴라 호텔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정은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북한 김영철이 미국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이 김영철의 방미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이 3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영철은 방미 일정 내내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Mr. Kim, how's the meeting today? Mr. Kim, were you able to have an agreement? 북한 매체도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 김정은 친서 전달 사실 자체를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사의 의견차가 있는 만큼 김영철이 논의 결과를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난 후 보도 기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을 띄우기 위해 김영철 등 고위급의 동선 보도를 자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10월 당시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김정일의 특사로 방미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남북 고위급 회담은 선전 매체를 통해 짤막하게 전달했습니다. 성김 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오늘 판문점에서 북측과 4차 실무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철의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방식의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되 저강대로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역사적인 미북 핵 담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일 텐데, 그런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해상훈련까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3척을 동시에 투입하는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홍보는 저강도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년 8월쯤 열리는 연합훈련인 UFG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략무기 전개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UFG 연습 기간에 맞춰 전개됐던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은 맥스 선더와 UFG에 이어 이달 말 하와이 인근에서 시작되는 다국적군의 해상훈련인 님팩 훈련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자주적인 국가를 포위하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판문점 선언에 역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참가가 취소된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 거리선거 현수막이 유독 많아졌다, 이렇게 느낀 분들 아마 많겠는데, 근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선거법 개정으로 현수막 허용 개수가 2배 늘었고 장소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수막을 한 곳에 몰아넣거나 또 상대 후보 비방에만 집중한 현수막이 아주 눈에 띕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상가가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의 거리입니다. 사람 눈높이부터 건물 3층 높이까지 선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신호등 바로 옆까지 현수막이 차지했고 가로수와 전신주는 끈으로 칭칭 감겼습니다. 실제로 다 읽어보실만 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큰 글씨만 보지 뭐 자세히 뭐 보겠어요. 보다가 신호등 놓치고 막. 상가 간판을 가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는데 나타나고 그것도 우리가 관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수막 명당으로 통하는 다른 교차로 사정도 비슷합니다. 이곳 주변은 시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시교육감, 시의원 후보까지 현수막이 모두 16개가 내걸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 설치 개수가 2배 늘고 장소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장소에 같은 후보가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어 도배한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보다 한 사람은 항의해서 군데군데 좀 많이 떼어가지고 그려야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만 하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물 검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후보는 네거티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집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족 묘지를 만들어서 실정법을 어긴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에 이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가 하나 더 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아버지가 안장돼 있습니다. 김 후보의 부친은 아들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06년 906제곱미터 면적의 토지를 구입해 가족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묘지를 만들면서 고성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경위가 어찌됐든 제 불찰이니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평온한 휴일 서울 용산의 4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탈출하던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쳤는데요. 사고가 난 건물은 6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가재 도구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건물 붕괴 현장의 모습입니다. 포크레인은 분주하게 잔해를 드러내며 깔린 사람이 없는지 살핍니다. 서울 용산의 4층 건물이 무너진 건 오늘 낮 12시 반쯤입니다. 건물 1층과 2층엔 식당이 있지만 붕괴 당시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층과 4층 가정집은 대부분 외출 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건물에 있던 68살 여성 이모 씨는 붕괴 징후를 느끼고 미리 빠져나와 큰 부상을 면했습니다. 건물 주변은 재개발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지정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이 돼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무너진 건물은 1966년에 지어졌지만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지난달부터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구청에 민원도 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벽이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건물이 배가 나오고 거울 걸어놨는 데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5월 초부터. 소방당국은 주변 노후 건물에도 임시 대피령을 내리고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고의 사고로 막아낸 의인들의 이야기는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엔 충돌 사고 이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태운 채 굴러가던 차량을 맨몸으로 막은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균형을 잃은 승합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이를 목격한 35살 손호진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400여 미터를 달려가 조수석 쪽 창문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깨어나 시동을 끄면서 승합차는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사고 차량이 멈춰선 지점입니다. 뒤로는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 데다 하천까지 흐르고 있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갔는데 이제 차는 여기에서 서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 아저씨는 피가 흘린 상태고. 승합차 운전자 79살 A씨는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조수석에 쓰러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차를 세우지 않으면 그 차가 사고차인지도 다른 사람은 인식을 못할 거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세워야겠다고. 손 씨의 의로운 행동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사망률이 승용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노출되는 곳이 많으니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음주나 무면허 등 오토바이 불법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 뒤에 탄 경우엔 안전모를 썼더라도 신체 충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새벽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화단을 들이받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운전자 34살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 쓰러진 김 씨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친구 임모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방지턱은 이렇게 뽑혀져 나갔고,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 임 씨는 6m가량 떨어진 곳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안전모를 썼지만 사고 충격으로 복부 장기가 크게 손상됐던 겁니다. 지난 4월엔 부산 남구에서 역주행을 하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19살 왕모군과 동승자 김모군이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친구끼리 함께 타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했을 때 그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오토바이 동승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자신이 연출한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김기덕 감독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상대 배우와 이를 보도한 매체 제작진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배우 A씨는 영화 촬영 중 성관계를 요구당하고 배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김기덕 감독을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김 감독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들과 출연자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A씨 등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성폭행 범인 양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사 프로그램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감독은 PD수첩 보도 이후 모든 국내외 활동을 중단했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 초청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봉도 잠정 보류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여름철을 맞아서일까요? 이 야외에서 음란 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주택가와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변태 행위를 했습니다. 신중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걷다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하의를 내린 채 음란 행위를 하던 57살 이모 씨를 발견한 겁니다. 되게 수치심도 들고 내가 왜 이것도 봐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 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한 뒤 자전거를 타고 앞질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 여성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뒤쪽 주차장으로 들어가 틈새를 통해 여성을 지켜보며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에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곳에서도 수차례 음란 행위를 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동일 자전거다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잠복을 해가지고 주변 탐문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난달 28일엔 서울의 한 전문대 캠퍼스 안에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지켜보며 음란 행위를 하던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상균 사람이 대중적인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신질환의 하나로 봐야 하고. 노출이 많고 야외 활동 시간이 긴 여름철을 맞아 변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연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와 다르게 자외선과 오존은 체감하기 쉽지 않다 보니 심각성을 무시할 수 있는데요. 화상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뙤약볕 속에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구를 칩니다. 밖에 나와서 노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고 재밌어요. 정신없이 놀다 보면 살갗이 발갛게 그을리는 줄도 모릅니다. 오존 농도도 높고 자외선 지수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발라주니까. 하지만 이런 불볕 더위엔 잠시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붉게 변하는 것은 물론 심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염증과 건조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을 쬐게 되면 우리 콜라겐 변성이 일어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또 혈관이 늘어나서 붉어지고 또 색소가 많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일광 화상 입으면서 피부 암까지 생길 수 있죠. 햇빛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점심시간대부터 5시 사이에는 오존 농도도 함께 치솟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오랜 시간 오존에 노출될 경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습진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관이 작고 신체 활동이 많은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엔 모자나 양산을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에 한 번씩 골고루 발라줘야 하고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출처 논란이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의 근거 자료를 청와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통계청 자료를 개인별 소득으로 분석한 것인데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는 가구별 소득 자료를 개인별 소득으로 추출한 통계입니다.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통계청의 발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 자료, 즉 로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분석 결과 하위 10%를 제외하곤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고도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인 셈입니다. 그러나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 역시 크게 늘어난 점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통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실직자나 자영업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 2, 3분위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건설사가 IT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동통신사가 자동차를 운행합니다. 인터넷 포털은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이 사업 분야로 따지면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미세먼지를 풀어드릴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하이 빅스비 청소해줘. 자동 청소를 실행합니다. 드레스룸의 스마트 미러는 뒷모습까지 보여줍니다. IoT 기술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건설사입니다. 대부분 디자인, 마감재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객 체험하고 고객이 살면서 나오는 밸류하고는 좀 연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 자율주행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깔려있는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로 안전운행을 돕습니다. 5G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산업 활성화에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지도 제작 기술을 더해 실내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물류, 경비, 안내 등의 유용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생존 전략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시원한 과일 한 조각 생각나시죠? 이 여름을 맞아 식품업계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깜짝 맛 조합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시원한 커피를 주문하자 싱그러운 초록색 토핑이 얹혀나옵니다. 열대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안 어울릴 법도 하지만 아보카도의 식감이 시원하다는 걸 노렸습니다. 믹싱이 잘 되나 잘 어울릴까 하는 의문이 있을 것 같은데 마셔보니까 의외로 잘 맞는 것 같아요. 망고 과즙을 얼려 만든 얼음 위에 샛노란 애플 망고가 올라갑니다. 주문하신 실크 망고맛이 나왔습니다. 식감을 더해주는 코코넛도 곁들입니다. 망고를 갈아 만든 얼음으로 저희가 애플 망고랑 코코넛 토핑을 잔뜩 올려서 열대 과일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시고요. 과자도 과일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한 제과업체에선 초콜릿 파이 제품에 수박 맛을 더했습니다. 수박즙을 직접 사용했고 색까지 살려냈습니다. 다른 업체는 인공지능이 소비자 선호도를 예측해 개발한 열대과일 맛의 깔라만시 과자를 선보였습니다. 무더위를 코앞에 두고 식품업계가 형형색색 열대과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교통이 편한 젊음의 거리, 홍대는 외국인들의 단골 관광 코스입니다. 최근 홍대에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놀거리, 볼거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홍대 앞, 홍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새빨간 인력거가 외국인 관광객을 맞습니다. So we are tour around the Hongdae area about 30 minutes, and maybe it's a great experience.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속도를 내자 아기자기한 거리와 알록달록한 벽화, 걸을 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If you have limited time, you can see a bunch of different neighborhoods. It's shaded and more comfortable than walking around. 지하철 홍대 입구역 교통카드 기계 앞은 관광객들로 꽉 찹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꼭 해봐야 하는 체험으로 소개한 이 기계는 여행 필수품인 교통카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직접 찍거나 스마트폰 앨범에 사진을 옮겨서 겉면에 특별한 사진이 있는 나만의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과 여행 사진을 넣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합니다. 每月网络上查都看得到，就如果搜寻 T-money 都会有人说就可以客制化做。 증강현실, 즉 AR 기술을 적용해 실감나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한 달에 3만 명 가까운 외국인이 찾는 미술관도 홍대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소소하지만 특색 있는 볼거리로 홍대 앞거리가 외국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패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2007년 그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직연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스캔들 이후 개인 사찰 특별교부세 지원 외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중 절반을 못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이제 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감액 사유가 없다면서 연금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러면 왜 이 소송에서 기각을 시킨 겁니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사면 복권에도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는 신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가죽 재킷, 우리나라를 방문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하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예, 각종 막말이나 공포 정치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인물인데 오늘은 입국 의상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저렇게 한여름인데 저런 가죽 자켓 좀 더워 보입니다. 예, 오늘 수도권 그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입던 차림으로 왔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검은 셔츠에 검은 재킷을 입어서 강한 이미지를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뭐 그렇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입지는 않겠죠. 예, 내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 어떤 의상을 입을지가 일단 관심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제 교역이나 투자 협력 방안과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죠. 어떤 옷을 입을지.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대한 친서, 저 친서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사이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 친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건데요. 그 미국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선 이제 웅장한 물건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췄다거나 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더 작아 보이게 하려고 보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손이 작은 걸로 일단 조롱을 받은 바 있죠. 자신의 핵 단추가 더 크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봉투로 답장을 보낼 거란 그런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바로 전달이 된 게 아니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미국 국토안보부의 비밀 경호국이 전달 전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 검사까지 마쳤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9세 이하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그림 같은 프리킥 득점으로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은 오늘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아깝습니다. 한국이 0대2로 뒤진 후반 31분. 막내 이강인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활처럼 왼쪽으로 휘어서 날아가는 슈팅. 상대 골키퍼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합니다. 지난달 30일 토고전에 이은 이강인의 2경기 연속 득점.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은 3전 전패로 조별리그를 마쳤지만 이강인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냈습니다. 신태용호는 러시아 월드컵 전지훈련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했습니다. 16강 이상은 우리가 가야줘야만이 우리가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다 열광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선수들이 조금 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는 좀 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대표팀은 오스트리아에서 볼리비아, 세네갈과 평가전을 치른 뒤 오는 12일 결전지 러시아로 향합니다. 1회 첫 타석 초구를 자신 있게 때리는 추신수. 10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갑니다. 추신수를 앞세운 텍사스는 연장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US 여자 오픈에서는 김효주가 모처럼 힘을 냈습니다.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6언더파,
선두 아리아 주타누간의 6타 뒤진 단독 3위로 4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그야말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때이른 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이 구름이 뜨거운 볕을 가려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대구 등 남부 지역은 모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꺾이겠습니다. 이후에도 당분간 오늘과 같은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더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도 19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1도, 울산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제 열흘 앞인데 우리 지역 출마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분들 많습니다. 4년간 지역 살림,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질 일꾼을 뽑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동네 출마자의 이 됨됨이는 어떤지, 공약은 뭔지 챙겨보는 주말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